네, 오늘은 은퇴자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면 또 기타 도움이 되실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무사님, 이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요, 이 창업자를 노리는 사기에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비를 하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창업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특히 문제가 되시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창업하시는 분이 내가 빨리 고수익을 얻고 안정된 수익을 얻겠다는 욕심에 사기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음의 여유와 욕심을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발로 많이 뛰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 편하다고 생각해서 주변 분 얘기만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로 뛰시고 알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나 창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사기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이 이렇대잖아요. 땅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을 샀대요. 그건 직접 가보진 않고 주변 사람들 지인의 소개로. 근데 정말로 그 지역이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네만 땅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나 해서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그 땅을 들어가려면 헬기를 타고 와서 똑 떨어뜨려야지만 그 땅을 밟을 수가. 길이 없는. 그렇죠. 그런 안 가보고 그냥 사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욕심 정말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화를 들이키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요. 조급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이걸 개인 사업으로 할지 법인 사업으로 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창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을 하느냐, 법인 기업을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설립 운영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보통 법인 기업이라 하면 우리나라 법인 하시는 분 중에 거의 95% 이상이 주식회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립 절차를 보면 개인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주식회사인 경우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없고요.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절차에는 그 절차상 법원에 의해서 감독이 되는데요. 네네. 비용과 그다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규모가 작을 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일정 규모가 넘어갈 경우에는 법인 사업이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일정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규모가 커지신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인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채무를 질 뿐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인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요약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법인 사업과 개인 사업의 차이를 다 보면 일단 개인 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회사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법인 회사를 차린 것이 훨씬 더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다. 예,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이전을 했을 경우 그때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만큼 힘드나요? 아니면 좀 더 쉬워지나요? 똑같습니다. 설립 절차는 똑같지만 차이점 처음에 한 거와 달리 인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하고 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업에 연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승계 절차가 있는데 그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무. 그렇죠. 개인 사업의 경우는 이 채무를 대표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법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개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돈을 받으려면 그 개인 사업자 대표자한테 끝까지 받아낼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랑 임직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빈털터리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이 말의 의미를 법인하고 지금 반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창업하시는 분은 반대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개인 사업을 하실 때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는요. 개인 사업자가 전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벌어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식회사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은
개인과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가 됩니다. 그렇죠. 법인이 하나 인격체가 되는 거네요. 독립된 그렇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단지 법인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임직원이 활동한 것이 법인의 활동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채무가 생기더라도 그건 개인 채무는 아닙니다. 네. 대표이사가 그 모든 행동을 채무를 질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채무는 법인 채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회사가,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의 네. 입장으로서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를 처음부터 내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그럴 않나요? 수도 왜냐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지면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고 그쵸. 혹시 잘못된 사업이 휘청했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또 나에 대한 책임 의무도 좀 많이 덜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개인 은퇴자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개인 사업을 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바로 이 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네.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 은퇴자분들이 개인 사업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 법인 사업으로 법인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 활동력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을 본인이 다 가집니다. 아, 법인에서는 모든 수익을 근데 본인 수익이 주주나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거나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100% 갖는다는 건 좀 어렵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 법인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데요. 개인의 입장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큰 빚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사업이 큰 경우죠. 네, 리스크가 그럴 있다. 경우에는 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네네. 어떤 차이점을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법인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우리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어떤 맞습니다. 설립 요건이나 어떤 자격 같은 게 있어야 될까요? 예. 그 설립 요건은 사실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엔 그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이 5천만 원 제한을 네네. 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아닌가요? 지금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말하면 일주의 최저 금액인 100원짜리 회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공신력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자본금이 나는 돈이 없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회사도 제가 직접 설립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본인이 자본금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립할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감사가 필수 기간이었는데 예전에는 대표, 감사, 그다음에 그리고 이사도 이사. 3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10억 미만인 경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이사, 감사 없이 1인 회사 100% 주주, 혼자서 100% 주주 겸 1인 이사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설립을 하고 나서 네.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만약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법인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개인 사업의 책임을 지지 않고? 100% 주주인 경우에도 네. 그 법상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어려운 말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출자한 자본금 5천만 원을 출자했다면 5천만 원을 날리는 거에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100%인 대표이사나 1인 그 100% 주주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과점주주라 해서 50% 이상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세금이나 그다음에 취득세에 약간의 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요. 네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과 거래하시는 분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돈이 많더라도 법인 기업 자체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됐죠. 내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회사에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뭐 통장을 보여주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거는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게 느낌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시다 보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사업체가 있다든가 활발히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좀 찜찜하시다 생각하는 네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법인과 기업 거래를 하시면서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쪽 법인 회사의 예, 대표를 그래서 보증인으로. 대체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계약서나 이런
계약서나 뭐 어떤 확인서를 받을 때 그 밑에 이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 하나만 넣으시고 대표이사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고 서명 날인을 받으시면 대표이사도 같이 책임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절대 서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야, 이게 참- 내가 사장이 됐을 때와 내가 주주일 때 상당히 다른데요. 이게 참 좋은 방송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법무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구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에 뭐 해당을 하는지를 꼭 알아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창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임대인분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온갖 횡포를 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가 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듯이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서 그 소상인들, 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법은 돈이 없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좀 꾸며져 있다. 이런 말이 좀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보호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나라에서 만든 법이고 예. 시행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좀 무지하시거나 네. 그다음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네. 그 은퇴자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보호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법에 제정된 취지는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소상인의 기준을 뭘로 두냐면 이게 법에 이제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서울이나 지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은 3억 원입니다. 네. 3억 원이라 하면 전세인 경우는 전세가 3억 이하인 경우를 보호해주고요. 만약에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에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3억 이하인 경우를 보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 보증금이 1억이 있잖아요. 네, 보증금이 1억인데 네. 월세가 190만 원이라고 하면 네. 190만 원에 100을 곱하면 1억 9천만 원이 1억 됩니다. 9천, 네. 그렇죠. 거기다가 보증금이 1억을 하면 2억 9천만 원이 돼서 네, 네.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미만일 경우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이다, 월세가. 200은 보호됩니다. 근데 201만 원? 예, 201만 원이다. 201만 원. 그러니까 딱 3억을 넘는 순간에 보호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5만 원, 그러니까 210만 3억이 원도 넘으면 예. 국가에서 이분은 돈이 좀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안 해드려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 그 기준을 참 어려웠습니다. 네네. 설명할 때 소상인을 뭘로 기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자본금 아까 뭘로 할 때 결국은 그 건물을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소상인의 보호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소상인의 기준을 하는 가장 큰 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보증금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를 그렇죠. 따져본 겁니다. 네. 보증금과 네. 월세를.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당신 돈 나가라고 하면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뭐. 아니, 예, 그럼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달라고 올려주고. 그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인하고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전 종전에 있는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건물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하나의 법이 규정된 규정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상가를 인도를 받으시고 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이 뭐냐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되신 분한테 내가 기존에 맺었던 임대차 내용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기존의 주인한테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약을 계약 했다면 기간이 있다. 새로운 분한테는 내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냈으니까 요때까지 요거 내고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뭐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계약 기간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네. 근데 1년 정도 지냈더니 이제는 좀 올려주시오. 그럼 그때 가서 이걸 해도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 건가요? 대항력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단
바로 상가 계약을 하고 바로 관할세무서에 달려가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주택을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주민센터 가서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이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관할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상에 그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그 현금화가 됐을 때 네. 그 선순위 권리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거는 빨리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요걸 이 규정을 몰라서 사업자 등록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가셔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신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그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뭐 힘든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이 수익이 발생해서 한참 잘 되고 그쵸. 있는데 집주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임대인이 나타나서 과도하게 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게 다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또 안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그럼 이런 거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장사 잘 되는데 네. 여기 안 되니까 딴 데로 가십시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보증금도 내고 권리금도 내고 그다음에 시설 인테리어 할 때 최소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장사를 열심히 잘 하는데 막상 계약 기간이 끝날 쯤 돼서 임대인이 찾아오셔서 장사 잘 돼 임대 보증금을 나 임차료를 이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올려주고 버팅기면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최대 6개월 정도 버팅기다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네. 보증금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와서 나 여기 1억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가시오. 그것도 현행 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한선이 이 없다는 상한선에 말씀이시죠? 대해서 이제 올리는 일정한 비율을 네.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방법이? 예, 네.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지금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적인 고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임대인 분한테 제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올려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셔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인간적 고소를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시면 입장이 더 바뀌어집니다. 그런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아주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인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 이하이거나 네네. 월세 곱하기 100 네네. 플러스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단 요건이 뭐냐면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해주시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네. 임대인이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낼 뿐더러 네. 뭐가 있냐면 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 전 계약과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되는 6개월에서 거죠. 한 달 사이에만 하면. 예. 그렇죠. 제가 먼저 하는 심지어 거네요. 그렇죠? 임대인이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3억 미만일 경우에만 네. 가능한 임대차 거죠? 보호법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특히 근데 그렇다고 임대인이 전계약과 동일하다면 임차료나 보증금을 못 올리는 건가? 그러면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1년에 9% 한대에서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1년에 9%까지. 근데 여기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네요. 예, 9%가 있고 이거는 그때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뀌긴 하는데 현재는 9%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우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참 우리가 봉착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거 정말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3억이라는 그 기준, 네. 이제 정부에서 정한 거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3억 1만 원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이런 그렇죠? 법률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관리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그 사업을 제가 하시는 분들이 저희 오시면 거의 90%가 채권 회수에 관한 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채권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이 물품을 납품해서 대금을 못 받았다. 네. 또는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못 받았다. 제품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못 받았다는 경우 많은데요. 네. 심지어는 흑자가 발생했을 때도 안 준다, 없다 하고. 채권 관리에 네. 소홀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다면 이런 채권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참, 이거 진짜 물건은 물건대로 줬는데 돈은 돈대로 못 받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군 땅 파서 장사하나.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관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이 발생한다는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네.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사업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일부밖에 회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부실채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제 대금을 미룬다든가 이제 그 대금 지급을 안 해서 여러 번 찾아가고 사정해야 간신히 일부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네. 보통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납니다. 저 업체가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거래를 서서히 줄이면서 네. 채권 회수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갑자기 또 잘 됐을 경우에도 저 회사랑은 아예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지 씨 질문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은요, 일반적인 절차는 상대방이 그 처음부터 안 주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려달라 해결하겠다, 그렇죠. 해결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시기적으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단 채권 보전 절차나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송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도 회수가 힘든 경우가 사실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하긴 했는데 또 상대가 또 못된 사람들은 마음 먹고 예, 그런 또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만 채권자인 경우가 아니고요. 그렇죠. 채권자가 여러 여러 명이 명인 경우가 있겠죠. 많습니다. 지금처럼 발빠르게 채권 회수 절차, 가압류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상대 재산 소송을 하더라도 네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기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네, 그렇죠. 본인이 계속 물어야 되니까 찾아가셔야죠. 가서. 네. 법적 판결만 받고 법적 절차만 기다려다 늦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계속 재촉을 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귀찮아서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미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좀 조짐을 미리 살피고 그렇죠, 예방하는 게 그렇죠. 또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은퇴자분들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법률 지식 같은 걸 알려주셨거든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더 해주죠.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은퇴자분들이 마음의 여유 없이 초조하게 빨리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급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는다는 심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거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재무적인 거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탄탄히 쌓아서 석탑을 쌓는 심정으로 네.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성공 창업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가 가장 큰 교훈인 것 같네요. 욕심을 버리셔야죠. 네. 욕심을 버려야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네.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소상공인을 또 위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지식도 알고 있어야 내가 그렇죠, 대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